문제가 크고 복잡할수록 완전히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반복적으로 오더라도 경제 성장에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제조업이 공황 탈출의 키가 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이 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과 포용이라고 하는 국정 철학을 물리적으로 완성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같은 곳에서 항상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간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써온 의료인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까지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선사해왔던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적인 노력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요즘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발 뉴딜 종합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총 67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천 개를 만들고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천 개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안양시에선 이런 정책 기조에 맞춰 청년 뉴딜을 보완해 시민과 청년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안양형 뉴딜 종합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안양형 뉴딜 종합계획 시행에 앞서 정부의 뉴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도움을 주실 김현명 명지대 스마트 모빌리티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센터장 김현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한국형 뉴딜에 의해 그 중에서도 소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의 새판 짜기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뉴딜의 정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뉴딜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한국형 뉴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딜은 무엇인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마크 트웨인이 19세기에 처음 사용했던 내용이고요. 단어의 뜻은 새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판이라는 의미는 당시에 남북전쟁 이후에 한 30년 정도 미국이 굉장히 고도 성장을 달성했는데 실제 이 성장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이 수혜에서 소외된 현실을 보고 마크 트웨인이 문제가 크고 복잡할수록 완전히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제시가 된 거고요. 이후에 경제학자 스튜어트 체이스가 뉴딜이라는 책에서 다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대공황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시에 스튜어트 체이스가 이 뉴딜이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당시의 대공황 발생 과정을 보면 대기업들의 독점, 그리고 독점에 의해서 경쟁 기업들의 파산,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이 실업에 의해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대공황으로 진행됐다라는 것이 당시 스튜어트 체이스의 분석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독점이 굉장히 중요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당시에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조지 노리스가 생산 자원을 자본가들에게 다 맡기는 것보다는 공공이 관리하고 공공재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놓게 됩니다. 왜 그러면 공공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기술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자원의 비중이 높은, 자원이 사용되는, 전체 생산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높은 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진입은 쉽지만 경쟁이 심한 반면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기업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기술 기업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드 자동차인데요. 당시 포드 T는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한 생산 기술을 갖추게 되면서 한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0%까지를 점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에 의해서 독점을 구축했던 포드가 당시에 새로운 자원이었던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에 있어서 민간 입찰을 통해서 전기를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요. 이에 맞서서 조지 누리스가 전기를 공공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철학 아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 노력들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193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서 보시는 바와 같은 Electricity for All이라고 하는 전기는 모두의 것이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주도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은 뉴딜이 성공의 가도에 오르게 됩니다. 생산자원 투입과 유틸리티를 공공재료를 사용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자라는 것이 노리스의 핵심 이론인데요. 보시게 되면 미국 뉴딜의 4단계 작동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뉴딜은 이제 테네시강의 유역 정비를 하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댐을 건설하는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댐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 댐에 물이 모이게 됩니다. 이 물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농업 생산을 한 농부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공업에도 굉장히 싼 비용으로 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공공재를 공급하게 되면서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알루미늄 같은 산업인데요. 알루미늄이 굉장히 만들기 위해 전기가 많이 필요하던 산업인데 공공재로 전기 가격이 낮아지니까 굉장히 큰 이윤이 단기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서 알루미늄 공장들을 많이 세우게 되고 결국 민간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용이 창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자원을 공공재로 생산하게 한 이 결정, 그리고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앞선 전기 기술, 다 아시겠지만 에디슨, 웨스팅하우스, 테슬라와 같은 우수한 전기 공학자들이 기술을 지원하면서 결국은 미국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시에 확보했던 이 알루미늄 생산이 결국은 2차 대전 때 항공기 생산이라든가 하는 군수물자 생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치면서 미국의 승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갑자기 민간 투자가 확대되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던 청소 노동자 같은 일을 하던 흑인이나 여성들이 숙련 노동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계층 간의 차별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과연 포스트 코로나와 2020년에 이 뉴딜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우리가 둔화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또 도래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 산업과 4차 산업 간의 갈등들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덧붙여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제는 이용자와 데이터의 플랫폼 독점입니다.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 이용자라든가 데이터들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독점이 또다시 21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에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크게 한 3가지씩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단기 과제는 다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산업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긱 이코노미와 같은 고용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것이 단기적인 과제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온난화 문제들, 이 미뤄뒀던 숙제 같은 것인데 이거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플랫폼이 이용자나 데이터를 독점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넷플릭스라든가 페이스북이 압도적으로 큰 이용자들을 독점하게 되면서 경쟁사들이 등장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 이용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고요. 부동산 가격 역시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우리한테 던져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 뉴딜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과제에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된 해답은 DNA 산업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사회로 전환을 해서 코로나가 반복적으로 오더라도 경제 성장에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만 있게 되고 굉장히 많은 코로나 블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국은 사회적으로 사람들 간의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국토 공간의 재편이고요. 또 저탄소 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린 뉴딜에서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한국형 뉴딜이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미국 뉴딜에서 성공을 이끌었던 핵심 철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재를 통한 산업구조 개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 SOC 투자를 통해서 산업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산업에 민간 자본들이 투입될 수 있게 하고 고용이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철학을 앞서서 실천을 하고 주도한 또 조지 노리스라고 하는 뛰어난 식견이 있는 정치인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사실은 조지 노리스는 공화당 출신이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서로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황 탈출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임 연설을 보시면 명확하게 수혜 계층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뉴딜을 하려는 이유는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누가 수혜를 받는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진 것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큰 방향에서 한 4가지 정도가 한국형 뉴딜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뉴딜이 갖는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공공재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대가 1920년대가 아니라 2020년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 그다음에 현재의 과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가 될 텐데요. 여기에 맞는 답안들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DNA 산업과 그다음에 공유 기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한국형 뉴딜에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형 뉴딜의 그러면 목표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한국형 뉴딜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국가가 바로 이 한국형 뉴딜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 뉴딜의 4단계와 한국 디지털 뉴딜의 4단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딜의 1단계에서는 SOC 인프라, 댐을 건설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그리고 한국형 뉴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 댐이라고 알고 있는 빅데이터 허브,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됩니다. 2단계로 미국은 저 댐을 이용해서 결국은 테네시강 유역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전기의 공급입니다. 아마 미국 뉴딜에서 물을 통해서 농업을 통해 공황을 극복하려 했더라면 성공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를 싼 가격에 공급해서
산업을 당시로선 첨단 산업인 제조업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공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더 가치 있는 공공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AI와 결합되는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데이터의 파생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결국은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산업이 활성화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점이 2020년에는 제조업이 공황 탈출의 키가 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이 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4차 산업의 특징은 실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더라도 대기업들은 이미 효율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대규모로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던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비슷한 통계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고용 창출 효과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민간 기업들은 기술이 높아지게 되면 효율화를 통해서 고용이 없더라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결국은 21세기의 뉴 노리스, 뉴 루즈벨트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데이터와 가공정보의 유통에 의해서 고용이 창출되려면 대기업들은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이 정보를 데이터를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공공재로 공급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이 바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저 데이터가 공공재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감과 정부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데이터를 원유라고 생각한다면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수도권에서 만들어지는 교통카드 데이터만 하더라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사실은 원유를 가지고 있지만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고 양은 많지 않지만 노르웨이 같은 국가는 북해 유전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국부 펀드를 조성해서 현재는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로 진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고 그래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경제 부흥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 노리스의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2차, 3차, 4차 우리가 산업혁명을 겪어가면서 1차 때 석탄, 2차 때 석유, 그리고 3차 때 반도체를 통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4차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처럼 AI 그리고 빅데이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수도권에서 1년간 66억 건의 어마어마한 교통카드 데이터가 수집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걸 공공의 관점에서 더욱 잘 활용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통해서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데이터가 바로 가장 그 왼쪽에 있는 데이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택시 DTG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택시를 타시면 택시 미터기에 저장되는 정보입니다. 택시는 1초마다 자기의 좌표를 저렇게 텍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 데이터만 가지고는 아마 대부분의 민간 사업자들이나 교통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센터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도에다가 1초 단위로 점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 보시다시피 점 간의 간격을 통해서 택시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 텍스트 데이터의 이해가 없는 분들도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교통 정보를 만드는 앱을 만드신다거나 내비게이션 같은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가공된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럼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널리지라고 해서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는 뭐냐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서울시 중구에서 서울시의 나머지 지역을 특정 시간대에 가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통행 시간이 걸리는지를 지도화시킨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대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 통행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요. 이 데이터셋을 AI가 학습하게 되면 통행 시간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배포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개발자가 굉장히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SKT맵이나 카카오 내비보다 훨씬 더 우수한 내비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지적해야 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린 뉴딜의 필요성입니다. 그린 뉴딜 필요성 제가 강조할 때 늘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이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보다 경기도가 거의 한 3배, 4배 이상 많고요. 이건 아마 경기도가 실제 대중교통망이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승용차 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의 이 녹색 그래프가 총량을 의미하고 파란색 글씨가 1인당 소비량인데요. 서울의 1인당 소비량에 비해 경북과 경남이 훨씬 더 큽니다. 한 3배 정도가 많고요. 총량으로 봤을 때도 비슷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느냐? 결국은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지방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대중교통이 사라지게 되고 이 대중교통이 사라진 지역에 승용차를 통한 교통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비효율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아니면 지구온난화 대응을 한다고 하면 도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에서 해야 되느냐. 지방이 중심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 도농복합도시라든가 공간이 큰 도시들도 사실은 중심 지역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간 재편입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공간 재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입니다. 우리가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하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공영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민영화시키는 사례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예전에 예를 들어 저희가 저런 비디오를 공공재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면 저 사람의 숫자만큼 사실 물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공재 생산 시스템은 넷플릭스와 같이 하나만 만들면 여러 사람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되 공공의 비용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이 필요하고요.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 주차장 면 같은 경우도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주차장을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형태의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형 뉴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늘려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 분야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것을 IT 전문가라든가 일부 교통 전문가와 같이 현재까지 데이터를 써왔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는 새로운 물건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이나 경영경제, 심지어 인문사회학에 계신 분들도 실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댐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호주의 아우린과 같이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아주 성공한 공공주도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한번 저희가 면밀히 연구해 보는 것도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심지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이 날리지의 공유도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날리지의 공유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이제 국가 R&D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걸 이제 교수들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돈을 받아서 R&D를 진행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보호를 해주지만 예를 들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라든가 연구 결과들이 아주 깊은 부분들까지도 플랫폼에 공개해서 후속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지식을 사회가 공유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나 날리지도 공공의 자산이다. 공공의 돈이 투입됐다면 하는 철학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DNA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처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수요처가 단기간에 민간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공공이 시장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시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 예전에 UCT와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비판을 받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현재 스마트 시티 사업도 예전과 같이 센서 중심,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들을 정부에서 센서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비중을 더 늘려서 스마트 시티 산업을 가지고 가자라는 철학만 제시가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택시 미터기 데이터인데요. 보셨다시피 검지기 하나 없이도 택시만 가지고도 도로의 통행 속도가 구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대의 택시가 돌아다닙니다. 아마 안양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 데이터만 있으면 검지기를 깔지 않더라도 실제 교통 모니터링이라든가 첨단 신호 시스템들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런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신기술들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좀 적다. 이건 정부가 좀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현재 너무 제조업이나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많이 짜여 있습니다. 그린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주로 차량 제작사들의 혜택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데이터 중심적으로 바꿔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이 그림 가지고 왔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할 때 당시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던 포스터입니다. 전기를 공공재화 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급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기는가. 예를 들어서 밤에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도끼를 사용하던 것들을 전기톱을 이용해서 목수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국민들이 자기 생활과 연결시켜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설득과 국민들이 한국형 뉴딜을 했을 때 나에게 이런 생활의 변화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홍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한국형 뉴딜이 굉장히 균형 있게 밸런스를 잘 잡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린 뉴딜은 국토 공간을 바꾸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체제와 공간 체계가 바뀐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 부분을 국가에서 국민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고용안전망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은 공정과 포용이라고 하는 국정 철학을 물리적으로 완성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세부 사업에 있어서 보완할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러한 촬영을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한국형 뉴딜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정부 정책에 맞게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말 뭔가 보조를 맞추게 되면은 정말 큰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감명받았고 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네. 그럼 안양의 뉴딜 정업 계획을 시행하는 주무부서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 경제과에서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선 청년들리 사업 중 하나로 청년 창업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교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나 기초적인 기술만 가지고도 쉽게 창업을 하고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널리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안양시가 공공주도로 좀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같은 서비스를 보면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한 3개사 정도의 순위가 거의 10여 년 이상 바뀌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데이터를 만드는 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공공에서 기초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공공에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도 혹은 뭐 기업들도 내비게이션 시스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공 중심의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청년 중심의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보면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전문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이 어려운 레드오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반대편에 저는 또 중요한 시장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이 많이 숫자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우수한 사실은 교수들도 학생이라든가 대학원생들이 없어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양시에서 만약에 이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책들을 만드신다면 이 수도권에 있는 우수한 사실은 그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그 스타트업들을 1대1로 매칭을 시키거나 멘토링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그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연구 능력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고 양측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제한된 정보와 뭐 공간 속에서 뭐 아이템을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점을 한계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공공재를 이용해서 또 공공의 어떤 그 기반을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안양시 스마트 시티과에서도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안양형은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석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데이터 연계한 정부의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실질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좀 간단히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 댐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댐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깨끗이 정리해서 이제 모아두는 사업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그 냉장고에 음식의 재료를 하나하나 넣어두는 것 정도의 일을 국가가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단계의 가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미료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고기도 갈고 거기는 마늘도 갈아가지고 가공 상품을 만들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서 가공만 하면 음식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데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은 재료를 그냥 넣어두는 사업입니다. 그럼 과연 뒷단계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활용단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저는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구축이 인포메이션이나 날리지 형태로 점점 끝으로 갈수록 사실은 가장 끝단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은 많은 가공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물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중간 단계가 저는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양시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인포메이션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간의 결합이나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시민들이 뭐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같은 경우에 공공의 전력 사용 데이터들을 공공에서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개를 함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어느 정도 전기를 쓰는지를 시민들이 쉽게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받는다라는 부담 때문에 실제 공공 건물들의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몇 개월 만에 사실은 전력에 관련된 비용이 크게 공공에서 줄어든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시민들한테 쉽게 공개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스마트 시티 사업이나 데이터 공개 사업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는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급속도로 지금 전환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런 지자체라든지 관공서 등등이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시민들과 함께 보여주고 대단히 유익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도시재생과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원도심 지역에서 중점을 투여할 부분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신 질문에 사실은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비율이 노인분들이십니다.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거나 데이터 공유라고 하는 것들이 이분들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디지털 소외, 이걸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인분들의 쉽게 4차 산업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 키오스크 연구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라든가 아니면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앱들이라든가 서비스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 중심으로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평균적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약자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이 소외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공공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그렇게 이제 포용을 하게 되면 원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도로폭이 좁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공유 기술들, 뭐 공유 주차장 아니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마을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공유차 같은 것을 둬서 차량이 없더라도 공유차를 이용해서 주차의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공유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도심에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들을 재개발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젊은이들이나 청년층하고 잘 섞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하고 이 노인분들이 사실은 원도심에 유기적인 사실은 교점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솔루션은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원도심 지역에 청년주택을 설치를 한 뒤에 거기에 마을 주민센터 같은 곳에 간단한 부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분들이 뭐 핸드폰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앱을 사용하기 좀 어렵다고 하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그분들을 좀 도와주는 형태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의 원도심에서 청년들과 노인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한 공동체 주민들로 섞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면 저는 사실은 원도심의 재생에 큰 부분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많이 지금 궁금증이나 또 우리의 어려운 숙제가 좀 풀린 듯합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뉴딜 정책의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조언과 또 대안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안양시에서 시행할 스마트, 그린, 휴먼 그리고 청년 뉴딜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안양형 뉴딜 종합기획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